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불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통받다가 오히려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입양아 출신인데요. 입양 간 집은 평범했지만 따뜻한 환경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20살이 되고 대학에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중에는 복학생 선배인 남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남친이었죠. 남친과 저는 통하는 부분도 많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는데요. 나중에 남친의 고백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남친이랑 저 둘 다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남친 본가가 어디에 있는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때 어느 동네가 얼마나 비쌌는진 잘 모르고 있었죠. 동기들 말로는 남친이 땅값 비싼 동네에 산대요. 전 남친이 대단한 부자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저 그렇구나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연애 초기 때보다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이가 되면서 남친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친이 휴학 중일 때 본가가 있는 쪽으로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집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딱 봐도 으리으리해 보이는 집을 보고 남편이 부유한 편이었구나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남친이 겉모습이 참 수수하고 성격도 수탈했거든요. 명품을 입거나 사치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너무 놀라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오빠는 왜 나랑 만나고 있는 거고 결혼까지 하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결혼해도 되는 걸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친이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조건 보고 널 만나는 게 아니야. 너도 나를 나 자체로 봐줘서 좋았고 네가 똑똑하고 알뜰한 점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결혼하자. 남친이 제 손을 잡고 약속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너무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가 졸업을 한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남친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나 너랑 같이 살면서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 남편이 이러는데 당연히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허락받으러 예비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예비시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어서 예비시모만 보기로 했거든요. 경제적인 차이가 나니까 결혼에 반대당하진 않을까 우려가 됐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예비시댁에 들어섰는데요. 예비시모가 다행히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예비시모께서 제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내 아들이 고른 여자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촉이 좋은 편이라서 사람을 그렇게 잘 보거든. 그래서 네가 믿음이 간다. 예비시모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예비시모 앞에서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도 야무지게 잘했거든요. 예비시모가 일어나기도 전에 제가 알아서 움직여서 뭐 챙겨드리고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활짝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국자 필요로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국자가 어디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고. 손님이 이런 걸 챙겨줄 게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눈치가 참 빠르네. 어머님이 이때만 흡족스러워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께도 주도를 잘 배워놔서 술 좋아하는 예비 시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웃어주시더니 예비 시모가 약간 취한 후에는 대놓고 이런 말을 해주셨죠. 아유, 세상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재빠르게 움직여서 가져다 주더니 주도까지 이렇게 배워놨어? 예의도 바르고 아주 훌륭하다. 우리 아들이랑 언제든지 결혼해라. 내 예상대로 아들이 여자를 잘 만났네. 이러셔서 경제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도 울 남친이랑 결혼하게 됐는데요.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모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친딸같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남편과도 좋았지만 오히려 결혼 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저를 안이 꼽게 봤어요. 큰 아주버님이 대놓고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쟤는 중소기업 다니는 데다가 집안도 평범해서 너무 막내에 비해 처지는 조건이던데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여우같이 꼬여내서 막둥이 꼬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뒷담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작은 아주버님이 이런 말까지 덧붙이셨어요. 심지어 부모까지 없다며? 친부모님한테 버려진 것만 말 다 했지. 딱 봐도 알겠다. 어디서 굴러먹은지 모르는 여자 자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냐고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참 비열한 게 일부러 주어는 빼고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봐도 저랑 남편 이야기였거든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니까 제가 나서서 일해본 적도 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저한테 한 말인가요? 아까부터 들리는 소리가 꼭 제 이야기 같아서요. 그런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웃으면서 손살을 치는 거예요. 큰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부정했었어요.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 이야기한 적 없어. 우리가 동서욕을 왜 하겠어. 동서를 이렇게 코앞에 두고 그런 말을 했겠어? 아주 뻔뻔하게 이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어머님한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시모께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네들 혹시 막내 며느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었니? 니들이 입양하니 뭐니 집안이니 뭐니 이런 뒷담을 했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대놓고 지적을 해보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저한테 하듯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어떡해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꼭 시모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굴더라고요. 시모 있을 때는 저 챙겨주고 저를 위해주는 척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시댁에 가니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라? 어머님이 안 계시네요? 어디 가신지 알고 계세요? 분명히 오기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왔는데 이 시간에 집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작은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시 전화를 받고 나가셨어. 누군가가 어머님을 찾으셔서 그분을 뵈러 간 것 같던데? 그날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일이 바빠서 휴일인데도 출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시모를 보러 간 거였는데 정작 시모는 통화하러 나가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만 있으니 어색했어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절 안이 꼽게 봤잖아요.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있을 때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없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들 다음에 또 봬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이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사이에 절 앉혀놓고 작은 아주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가족에게서 뭘 얻으려고 시집 온 거예요? 정말로 정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 해서요. 우리 재수 씨가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재수 씨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엄마 앞에서 여행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돈 주고 그랬잖아요. 재수 씨가 하루 종일 뭐 먹고 싶다, 사고 싶다,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다 해주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 친구들끼리나 우리 부모님께도 TV 보다가 맛있겠다, 먹고 싶다고 하고 할 말 없으면 어디 가고 싶다고 하고 누가 예쁜 거 입고 오면 나도 사고 싶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시댁 식구들끼리 자주 보는 편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코뚜리 잡아서 이러니까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속물로 보이세요? 자주 보고 편한 사이라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 반박에도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큰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비용 대주길 원했잖아. 그때 어머님께 보낸 눈빛이랑 말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오해한 거라고? 그건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시모한테 보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신혼여행 이후로 국내 여행은 몇 번 갔지만 해외여행은 안 갔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차를 길게 못 내고 있기도 했고 무리해서 일주일 정도만 자리 비워도 회사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한 것뿐인데 어머님이 저번에 이직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직하기 전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전 지금 해외여행 갈 상황도 아니고요. 이직하고 싶다는 말만 했지 아직 이직할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어머님이 주신 돈을 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그 돈을 다시 받았다는 거 있죠? 큰형님이 남편이 시모한테 돈을 돌려받는 걸 봤다면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몰래 돈을 쥐어주던데? 동서가 일부러 서방님한테 받아오라고 옆구리 찌르면서 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봤다고. 제가 그때 옆구리 찌른 건 돈 받아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어머님이 워낙 저 몰래 돈을 자주 찔러주셔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저 몰래 남편한테 돈을 주신 거예요. 전 이직할 상황도 아니고 어머님께 받은 게 많아서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들을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주버님이 끝까지 제가 재산을 노린다는 식으로 속닥거리시더라고요. 대놓고 돈만 밝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큰 아주버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몰래 돈을 찔러주긴 뭘 찔러줘? 순 거짓말이지. 가난한 애가 우리 집에 왜 시집 왔겠어? 순진한 우리 동생 꼬셔서. 알지?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시침을 댔어요. 그 와중에 큰형님이 나서서 또 이런 식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제 예뻐하면서 돈 주고 있더라고. 아, 걱정돼 죽겠어. 동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또 멋대로 오해하지 말고 자격지심 갖지 마. 마침 시모가 돌아오셔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일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그런 적 없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이가 없어져서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지금 몰래 녹음한 거였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 녹음기를 몰래 들고 간 건
저 쌍꽃들이 또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절 괴롭히면 그걸 녹음해서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그 전에 여러 번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 벼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날뛰고 있는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앞뒤가 다르니까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없을 때마다 태도가 바뀌시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요? 전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이럴 줄 알고 녹음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식을 떨고 어머님을 속여왔는데 순순히 우리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럴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당연히 난리가 났죠. 작은 아주버님은 심지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이년 말 믿지 말아요.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모함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린 이런 말 한 적 없고, 이거 전부 다 짜집기 한 거라고요. 이거 전부 다 조작한 거라니까요. 나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재수 씨 말 말고 제 말 믿어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녹음기에 있는 내용을 다 들은 시모가 격렬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꾸짖으셨어요. 짜집기 하긴 뭐가 짜집기를 해? 짜집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사실 아니냐? 그리고 너네들도 애들 학원비 필요하다고 나한테 받아갔었잖아. 근데 새아가가 해외여행 가는 건 왜 그리 안 입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필요한 거 다 받아가놓고 이러기야? 어머님이 이러시는데도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제가 조작한 거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이상실했죠.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말문이 막혀서 제가 조작했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쫑알거리는 거 진짜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들도 어머님 돈을 받아왔으면서 저한테만 뭐라 한 거잖아요. 시모도 이런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내게 들어오면 너네들 가만 안 둘 거다. 다시 한번 우리 새아가 앞에서 대놓고 욕해놓고 아닌 척 연기하게만 해봐. 이렇게 어머님 원성이 높아지고 어머님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께 손가락질까지 하니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흠칫거리면서 눈치를 보셨는데요. 절 노려보면서 뭐라 궁시렁거리긴 했어도 어머님이 그러시는 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의 비호 덕분에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이 절 괴롭히는 게 완전히까진 아니어도 많이 줄어들었죠. 전 이렇게 시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퇴근길에 휴대폰을 보니까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 거예요. 퇴근 전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때서야 연락이 온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봤거든요. 여기가 어디 병원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건데 혹시 환자분 아내분 되시나요? 여기로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봤는데요. 남편이 침상에 누워있길래 깜짝 놀란 얼굴로 의료진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래요? 왜 멀쩡하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냐고요?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의료진들이 착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응급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보호자분께 바로 연락이 안 되니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제부터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꿈인가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수술 후에도 의식을 전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금방이라도 남편이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막 흔들어 깨워봤는데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도 달려와서
남편이 쓰러진 거 보고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재개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머님이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제가 그 뒤로 회사에 연체를 내고 시무랑같이 번갈아 가면서 남편을 돌봤죠. 전 남편이 곧 깨어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아니더라고요. 결국 회사로 복귀하고 평일에는 시모가, 주말에는 제가 보는 식으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흘렀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웬일로 전화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아무래도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의사랑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안 돼서 사망 선고까지 내린 상황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바로 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오니까 남편 머리 위로 하얀 천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이 죽은 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실감이 안 가서 울지도 못했는데 싸늘하게 식은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빽 질렀죠. 조금만 기다리면 깨어날 줄 알았는데 왜 일어나질 못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게 어딨냐고! 제가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남편을 잃었으니 물론 슬펐겠죠. 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처럼 군이은 바로 제 뱃속에 있는 애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 전날에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제대로 검진해 본 다음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한테 사고가 난 거예요. 전 그동안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어머님께 이렇게 털어놨었죠. 어머님, 사실 저 남편이 사고 난 날 임신한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줄이 떠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어쩌면 좋죠?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울음기가 섞인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까지 해주셨어요. 마음 추스리고 강해져라. 너무 충격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아.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 홀몸이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어머님 덕분에 겨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병원도 가서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제 예상대로 임신이 맞았어요. 어머님께도 임신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살던 집으로 돌아갔죠. 일단 그 집을 정리하고 저 혼자 살려고 했거든요. 친정집은 제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살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편 흔적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주셨길래 일단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남편 물건을 정리한 다음에 계속 여기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울고 있었어요. 친정집은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남편이랑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뜻밖의 제안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아무리 예뻐했어도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죠. 그 집 처분하고 같이 살자.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잘 됐다. 예전부터 며느리 너랑 같이 살고 싶었어.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끼리 같이 잘 살아보자. 전 그동안 친정엄마만큼이나 어머님을 따르기도 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 어머님한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하고 짐을 싸게 됐죠. 저는 남편과 사별한 막내 며느리였지만 시무랑 사이가 좋아 남편이랑 지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시모한테 저랑 같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장례식이 끝나고 2주 뒤에 시댁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작은 아주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수씨, 이제 내 동생도 죽었는데 왜 엄마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집은 도대체 왜 처분했고요? 재수씨가 시댁에 살 명분이 뭐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호통치면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에게 이러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건데 왜 내쫓으려고 하냐? 게다가 막내 며느리가 지금 손주를 임신한 상태다. 그러니까 니들 전부 다 건들지 말아라. 어머님이 헐몸도 아닌 애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저를 보듬어줬는데요. 그런데 이때 큰형님이 이딴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필 이 시점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너무 타이밍이 딱딱 맞아서 이상한데. 동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어디서 임신해 온 거 아니지? 이때 시모가 큰형님한테 싸다고 날렸어요. 큰형님이 자기 뺨을 부여잡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것이 뭐가 어쩌고 저째?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아무리 세상 같다고 하지만 너무들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들 이럴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뭐라 하면서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을 내쫓았는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어머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죠. 그렇게 시모에게 예쁨을 받으면서 딸을 낳았고 시모의 보금자리에서 든든하게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 시모의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살펴보시더니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암입니다. 그것도 자궁경부암이네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을 준비하신 뒤에 다시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 남편도 사고로 떠나버린 것도 모자라 울 어머님도 암이라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따져봤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자궁경부암이라뇨.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폐경이 왔거든요. 노인들도 자궁경부암에 걸리나요? 아무래도 예상했던 질문이었나 봐요. 많이들 받는 질문이었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70대가 넘었는데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자궁경부암이에요.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방광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신경조직이 많이 손상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배뇨나 배변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그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 부작용도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들은 다음에 진료실에 빠져나왔는데요. 어머님께서 멍하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계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입원하신 다음에 그 수술 꼭 받으세요. 부작용이 오더라도 제가 케어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하셔서 그대로 집으로 가 입원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만 전 어머님이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받은 후나 성심성의껏 보살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수술받은 뒤에 부작용으로 대변이나 소변이 잦아지고 때로는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살게 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가 자괴감을 느끼며 그 강하시던 노인이 눈물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이렇게 위로해드렸죠. 어머님, 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나이 들면 그럴걸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모를 달래주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시모를 돌봤지만 결국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병원에서 어머님이 눈을 감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장례 절차를 밟는 과정을 모두 다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시모의 변호사가 와서 상속 내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내 며느리분한테는 사모님께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억 유산을 첫째랑 둘째 분들한테만 남겨주고 막내 며느리분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시지 않으셨네요.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형님들이 아주 신이 났죠. 부부니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돈을 쓰니까 아주버님들이 상속받은 돈은 사실상 형님들이 상속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깔깔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형님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댔어요. 아이고 어쩌나? 시모 돌보면서 그 고생을 했더니 정작 돌아온 건 빵원이야? 동서 불쌍해서 어떡해. 심지어 동서가 어머님 기저귀까지 갈아줬다며. 기저귀 갈아준 대가가 고작 이런 거였어? 작은 형님 말로는 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형님들은 시모가 그렇게 감싸던 제가 한 푼도 못 받으니 통쾌한 눈치였어요. 거기서 제가 어머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지진 않아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에게 그저 덤덤하게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죠. 저는 어머님한테 불만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우리 딸을 걱정 없이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었거든요. 그전부터 어머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뭐라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특히 큰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들렸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딱 봐도 우리 부러워 죽을 것 같고 어머님까지 모셨는데 땡전 한 푼 못 받으니까 열받은 눈치인데 왜 저래? 끝까지 착한 척하는 거 눈꼴 싫어 죽겠네. 전 이제 유치한 작자들이랑 상종을 안 할 생각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근데 시모의 상속을 담당한 변호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이 열쇠는 주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분은 이 열쇠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게 열쇠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형님들이 이게 대체 무슨 열쇠냐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그것까진 말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열쇠인지 알아? 동서한테만 물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언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얼른 열쇠의 정체를 말해달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설마 그 금고 열쇠인가 라고 말해버렸어요. 작은 형님이 제 혼잣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금고 열쇠라고? 그 금고가 어딨는데? 거기에 더 큰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 열쇠 보자마자 바로 금고를 떠올린 거 보니까 동서가 뭔가를 알고 있는 눈치인데? 작은 형님 말대로 열쇠를 보자마자 금고를 떠올린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그 당시 퇴원과 입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퇴원을 해서 집에 와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간병인이 어머님을 돌봐주고 퇴근하면 제가 돌보는 시기였어요. 그때도 퇴근해서 어머님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서재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죠. 거기에 협탁이 있었는데 협탁을 여니까 안에 금고가 들어있었어요. 전 그동안 그걸 협탁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금고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님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여주겠대요. 금고가 여기 있는지만 알아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싶었어요. 시모가 돌아가신 후에 슬픔에 빠진 제가 금고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열쇠를 보여주자마자 금고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설마 그 금고 열쇠인가? 라고 말한 거죠. 둘째 형님이 제 혼잣말을 듣자마자 금고 열쇠라고 그 금고가 어디 있는데 거기에 더 큰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얼른 금고가 있는 데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형님들의 재촉에 시모랑 같이 살던 집으로 가 금고를 찾아 열쇠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자 여러 가지 서류와 사진, 편지가 나온 거예요. 서류와 사진은 놀랍게도 제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저한텐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이란성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성인이 된 후 동생을 찾았지만 사립재단에서 운영 중이었던 보육원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은 각자 다른 고아원으로 가게 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유였어요. 이잡듯이 전국 고아원을 뒤져봐도 동생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죠. 그런데 시모가 찾은 자료를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동생은 고아원이 재정 문제로 문을 닫기 직전 입양을 가게 되었고 입양을 가게 되면서 이름도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늘 그리워하던 쌍둥이 동생을 찾았다는 생각에 충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형님은 그 서류가 재산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 다행이다. 아, 역시 그럼 그렇지.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별한 며느리한테 우리보다 더 많이 남겨주셨겠어? 쓸데없는 걸 남겨주셨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리고 작은 형님이 편지를 들어 올려서 휙휙 앞뒤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편지는 또 뭐야? 어머님이 쓰신 건가? 어머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쓰셨는지 또 보자. 또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는 둥, 싸우지 말라는 둥 이런 잔소리를 쓰셨겠지.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뜯어서 보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를 살펴보니까 시모가 며칠 전 자신의 생명이 곧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저한테 쓴 편지였어요. 그렇게 편지 내용을 조롱하려고 편지를 살펴본 형님들이 곧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모의 100억 유산은 사실 주식이었는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셋째 너에게 재산을 안 남겼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곧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내 아들들이 상속을 받게 될 즈음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은 곧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 말이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어머님이 남긴 편지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뉴스를 찾아보셨어요. 타이밍 죽이지. 그날 큰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도 물론 놀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투자나 경제에 빠삭했던 시모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몸과 달리 정신은 여전히 멀쩡하셨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투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고급 정보를 듣게 되셨는데요. 시모가 투자한 주식이 주가 조작된 주식이었고 그걸 죽기 전에 미리 알게 되었지만 일부러 안 빼고 오히려 남은 재산을 더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주기 위해서였대요. 안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들께서 암 걸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머님이 병세가 짙어지실 때마다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셨잖아요. 그때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고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병문 안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을 시험해보고 싶다. 그것들이 자꾸 그런다며. 막내 며느리 네가 팔자 펴보려고 부잣집 막내 아들을 꼬신 여자라고. 정말로 막내 며느리 너를 내 돈을 노리고 온 가난한 집안 며느리로 오해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그래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아니면 인성 자체가 굴러먹었는지 확인해야겠더라. 정말 너를 안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구는 건지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살펴보자. 그래야 나중에 유서를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이 오면 자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너무 아파해서 잠을 거의 못 잤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놔줬다고 해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줘라. 알겠지? 어머님이 은밀하게 작전을 지시해 주셔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왔을 때 어머님이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제가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아파하셔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놔줬어요. 그리고 저 뭐 살 게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곁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비운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은밀하게 작전에 속삭였을 때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막내 며느리 네가 병실 안에 계속 있으면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솔직하게 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것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막내 며느리 네가 있으면 나한테 이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자리 좀 비워주라. 이렇게 어머님과 계획한 대로 움직였는데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짜증만 내고 있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평소대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맡기고 가버리네. 어디서 농땡이 피우고 오려고.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빨랑빨랑 일 보고 와. 하지만 제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걸 막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소리 확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큰 아주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어머님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수면제에 취해 깊이 잠드신 것 같네. 다음에 불러올게. 어머님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말해줘.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어머니께 다가가 이랬어요. 어머님,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가셨어요. 어머님 계획대로 뭔가 좀 들으셨어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뭐래요? 그니까 잠든 척하고 있었던 어머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내 얼굴을 확인해보고 우리 왔다고 인기척을 내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치를 계속 봤어. 몇 분 뒤에도 내가 꿈쩍도 안 하니까 그때가 돼서야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더라고.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아주버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사업도 망했어. 그동안 망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빚이 장난 아니야. 우리 엄만 어떻게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은근 오래 사네. 그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 까르르 웃어넘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큰형님은 이런 소리까지 하셨대요. 솔직히 시댁 재산만 물려받으면 그동안 진 빚도 한 방에 청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내뱉은 말과 생각들을 후회하게 해주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대요. 어머님이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재산을 안 물려줄 수 있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손녀한테만 주고 싶어도 유류분 청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재산을 안 주기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재산을 싹 다 날려버리자고 한 거예요. 저는 시모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싶어 고민하는 건 알고 있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까진 몰랐기 때문에 편지를 읽고 나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끝내 방법을 생각해낸 시모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은 저는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았죠. 형님들하고 아주버님들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모는 같이 생활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그것과 별개로 저한테 매달 돈을 넣어주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중 얼마는 저금하고 얼마는 투자에 돌려라 등등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돈으로 손녀랑 너랑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모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갔어요. 그 재산으로 곧 대학에 들어갈 딸의 학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재산을 충분하게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시모는 이렇게 저한테 주고도 저에 대한 마지막 선물로 동생을 찾은 자료까지 다 구비해 놓았던 거예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유서랑 뉴스를 보고 망연자실하더라고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자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작은 형님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바락바락 내질렀는데요. 이렇게 된 게 다 동서 때문이야. 동서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네가 우리 몰래 어머님한테 붙어서 이간질했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했는데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제가 이렇게 팩폭을 날렸어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네들 주식도 휴지 조각 됐는데 저 때리면 합의할 돈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과하세요. 사과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격분하면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 하고 그것들을 비웃어주면서 이랬죠. 지금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 꼴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 본데요. 이제 화낼 게 아니라 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더니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형님이 큰 아주버님을 끌고 와서는 이러셨어요. 동서도 알잖아. 이게 다 우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거. 어머님이 말 안 했어? 우리가 지금 빚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 뭐라도 준 게 있지. 어머님이 동서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돌아가셨을 리가 없잖아. 제가 어머님이 주신 게 있으면 어쩔 거냐고 했거든요. 큰 아주버님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이러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그거 우리 엄마 돈이잖아. 재수 씨는 사별해서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닌데 이렇게 엄마 돈을 가져간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네들이 빚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상태니까 좋은 말 할 때 어머님이 준 돈을 내놓으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내놓았겠어요? 시원시원하게 일침을 날려버렸죠. 저도 이 집안 식구고 어머님 간병한 사람이에요. 그쪽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어머님이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쪽들한테 돈 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세요. 이러고 나서 그 넷이서 절 붙잡은 채로 막말하려는 거 전부 다 뿌리치고 그것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것들이 쫓겨나 놓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씩씩대면서 저한테 기어오고 달려오다가 넘어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꼴 실컷 비웃어준 다음에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할 일 하러 갔어요. 그렇게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멘붕이 온 사이 저는 동생을 찾아가서 재회했어요. 동생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통곡했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영업으로 성공해서 식당을 4, 5점까지 열었어. 누나한테 그중 하나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누나도 나랑 같이 장사하자, 응? 제가 깜짝 놀라 괜찮다고 했지만 동생이 입양을 앞두고 헤어지기 전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동생이랑 제가 그 당시 7살이었거든요. 동생이 그날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누나 먼저 떠나보낼 때 볼건에서 약속했잖아. 우리 어른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게 되면 누나한테 내 거 나눠주겠다고 한 거 기억나? 내가 그 약속 지키고 싶어서 그래. 우리 같이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동생이 이러길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동생에게 사후점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동생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형님한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서 지금 어딨어? 어디 살고 있는데? 사과하러 갈 거니까 제발 알려주라. 내가 남편이랑 서방님 동서까지 전부 다 끌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 큰형님이 아쉬워지니까 이러는 거겠죠.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는 언제고 저한테 사정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질을 부렸어요. 왜 제가 알려줘야 하는데요?
언제는 이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빌빌거릴 생각하지 마세요. 헛소리하지 마시고 다시는 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제 가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작은 아주버님이 이렇게 구걸하더라고요. 엄마가 줄 재산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망했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엄마가 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잖아. 게다가 우리가 시댁 재산만 믿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고 사고를 친 덕분에 빚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니까. 이렇게 빌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는데요. 심지어 작은 형님이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어서 반지하집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고시원에서 살아야 할 판이야. 생전 처음으로 고시원에 가봤는데 진짜 감옥이나 다름없더라. 거기서 어떻게 애 키우고 살겠어. 제발 돈 좀 빌려줘. 제가 그때 순순히 돈을 빌려줬겠어요? 바로 작은 형님을 흘겨보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휙휙 내저으며 이랬죠. 울 동생이 자영업으로 성공해서 4호점까지 열었고 그중 하나를 저에게 준 상황이라 바빠요. 이제 남편이랑 사별하고 어머님 떠나보내서 남된 사람한테 빌지 말고 알아서 빚 갚으세요. 그러니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눈빛에 생기가 잠깐 돌더라고요. 그리고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본 듯 제 다리에 매달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처남이 자영업으로 성공한 것 같으니까 처남한테 잘 얘기해서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재수 씨 밑에서 일할게. 그것도 안 될까? 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제가 왜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한테 가게 하나를 주고 일자리를 내어주겠어요? 제가 거기서 정신 차리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죠. 결혼 생활 내내 제 욕하고 따돌리고 괴롭힌 것들을 왜 구제해줘야 하는데요?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한 짓을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형님이 넙죽 엎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땐 우리가 오해를 했어. 동서가 시댁돈을 노리고 시집 온 줄 알았거든. 동서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작은 형님이 자기 유리할 대로 끝까지 말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말았어요. 오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예쁨 받아서 돈을 전부 다 뺏길까봐 시기 질투한 거지 무슨 오해예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다 인정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네요. 제가 이러니까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굳어버린 채로 어버버거리길래 제가 휴대폰에 112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경고했죠. 112 누른 거 보이시죠?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꺼주세요. 안 그래도 그쪽들 벌금 낼 돈도 없잖아요. 인생 피곤해지기 전에 가라고요. 제가 문 열고 이것들 뒷덜미 잡은 채로 얼른 가라고 밀어내는데요.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후로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실제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려고 변호사도 찾아갔어요. 업무 방해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죄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찾아왔길래 이렇게 공갈을 해버렸어요. 당신들 고소하려고 변호사도 직접 찾아갔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고소당하면 당신들이 어떤 죄를 받는지 알려줄까요? 업무 방해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죄래요. 지금 벌금형을 얼마나 받을지 재판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이러니까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작은 형님이 벌벌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동서, 우리 갈 테니까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믿기지 않으면 각서라도 쓸까? 나 지금 당장 각서 쓸 수 있어. 작은 형님이 이러길래 저한테 안 찾아오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요. 물론 큰 형님, 큰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까지 모두 다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사람도 저를 헐뜯고 무시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딸 키우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고 어머님이 주신 돈도 투자로 불려가면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이 있다면 저처럼 대응하시길 바랄게요.